이생규장전 보겠습니다. 일단 이생규장전은 금오신화라는 그 김시습이 쓴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이야기되고 있죠. 이 금오신화 안에는 이렇게 5개의 작품이 들어있어요.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추유부벽전기, 용공부연록, 남현부주지 이렇게 5개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이야기들, 스토리를 가진 것들은 왜 소설이라고 하지 않고 이 금오신화를 최초의 소설이다라고 말하냐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차이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차이를 이제 여기 써놨습니다. 이 작품을 최초의 고전 소설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소설과 설화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 전에 쓰인 것들은 이제 설화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후에 쓰이는 것들은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소설은 세계와의 대결이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계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시대적인 상황이나 보통은 시대적인 상황이네요. 아무튼 자기의 내면이라든가 뭐 이런 내적 갈등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설화 같은 경우는 좀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요. 그죠? 우연히 일어나거나 아니면 좀 신비한 이런 것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고 실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뭐 사회적인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와의 대결이 드러난다는 점이 설화와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화는 신화전설 민담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민담은 평범한 인물이 나오긴 합니다만, 신화나 전설 같은 경우는 좀 비범한 인물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고전 소설에서는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다는 점, 요런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 이게 뒤에 가면 이제 군담 소설이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군담 소설은 또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또 소설이라고 하죠. 근데 그 군담 소설 같은 경우도 세계와의 대결은 드러납니다. 뭔가 좀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게 어떤 하늘의 일이나 어떤 신이 한 일이나 뭐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괴물인 지네가 나타나서 막 목숨을 뺏으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내용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뭐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일들,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일들, 이런 일들과의 갈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작품을 소설로 볼 수 있는 이유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의 특징은 전기성. 전기성이라는 건 이제 비현실성이죠. 그 다음에 우연성. 사건이 우연하게 전개된다. 우연성의 반대는 여러분 개연성이죠. 이거 아셔야 돼요. 우연성의 반대는 개연성. 그래서 이제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의 특징 차이는, 고전 소설은 우연하게 사건이 전개되고 현대 소설은 개연성 있게 사건이 전개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죠. 자, 내용을 좀 볼 건데, 사실 이생규장전은 여러분이 한 2번 이상은 보셨을 거예요. 모의고사 공부를 좀 하셨거나, 뭐 2학년 때 학교에서도 내신에서 다루기도 하고 1학년 때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에서 들으셨을 수 있고, 또 여러 번 학원에서만도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뭐 이경은 9시에서 11시 사이를 이야기해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1경이 7시에서 9시고 2경이 9시에서 11시, 3경이 11시에서 새벽 1시를 이야기합니다. 밤이에요, 밤.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밤이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그 홍건적의 난에서 이제 최랑이 죽고, 최씨라고 나오는구나. 최씨가 죽고, 그래서 이제 최씨는 죽었고 이생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이생이 최랑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생은 최랑이 이미 죽은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최랑의 집을 찾아갔는데 밤이 되어 웬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그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걸음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씨였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죠? 알고 있어요. 근데
최씨가 나타났죠? 뭐예요? 비현실성 전기성이죠. 죽은 여자가 살아왔다.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채 의심도 없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죽은 거 알고 있으면서도 뭐야? 살아있었어? 죽은 거 아니었어? 뭐 이런 거겠죠.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옛날 사람들 이 고전 소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지금 뭘 물었어요? 어디로 피난하여 어떻게 목숨을 부지했니? 라고 물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목숨을 부지했어? 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애들은 처음부터 얘기해요. 나 태어날 때부터 또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특징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이 부분을 잘 보면 앞부분의 줄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부분에 대충 이런 내용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요. 아시겠니?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얘도 그렇습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 어려부터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도록 어릴 때 얘기라고 앉아있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 어떻게 목숨 부지했니? 그러면 나 목숨 부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노키와 바느질을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 규문은 규문이 뭐냐면 여성이에요. 여성으로서의 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수노키 잘해야 되고 바느질 잘해야 되고 남편을 섬겨야 되고 뭐 이런 거겠죠.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 번 엿보신 후 이건 뭐예요? 제목의 의미죠. 제목의 의미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 이생규장전이라는 말이 이생규장이라는 말이 규장이 담을 엿보다 라는 뜻인 거죠. 담장을 한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이건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처녀를 바쳤다는 겁니다. 나의 첫 정절을 당신에게 바쳤다 이런 얘기죠.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100년을 넘길 것 같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옛날 얘기 하는 겁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뜻밖의 횡액은 홍건적의 난이죠.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뜻밖의 횡액.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보다 정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절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다른 남자한테 내 몸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왜? 내 몸은 내 남편의 것이야. 그러므로 내 몸을 다른 남자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숨이 더 중요해? 참. 아무튼 뭐 옛날 가치관이니까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긴 안 나오지만 그 도적이 최랑을 겁탈하려고 하죠. 최랑이 그 도적에게 쌍욕을 합니다. 이 무슨 뭐라고 하더라 무슨 참 개돼지 같은 도적놈 이거였나? 아무튼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적이 화가 나서 이 최랑을 죽여버리죠. 최씨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정절은 지켰다 이거예요. 목숨은 버렸지만.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참아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늘이 시킨 일이다.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나의 본성에 따른 것이지 인정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는 최랑이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말이죠. 최씨, 자꾸 최랑이라고 하네. 이게 이제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어떤 데는 최랑이고 어떤 데는 최씨고. 최씨. 자, 최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왜요? 왜 혼백이 의지할 곳이 없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이 혼백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이렇게 떠돌아 이승에서 그러면 제사를 지내서 이 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의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절이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절이 정절을 얘기해요. 쇠잔한 몸뚱이 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서 지금 땅바닥에 구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 괴로움을 이야기하죠.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자 밑에 제가 써놨는데 중국의 사상가 그래서 음양오행을 주창한 사람이에요. 음양오행설, 음양오행의 원리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지금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 고사 인용.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던 밑에 써놨어요 제가. 중국 소설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다.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중국 소설을 인용하고 있네요.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에서 삼생의 향이 그윽이 풍겨나오니 여러분 삼생은 세 번의 생인데요. 전생, 현세, 내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교 사상이죠. 불교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도는 거 윤회 사상 그죠? 윤회 사상. 전생, 현세, 내세. 그러니까 전생은 이전생, 현세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내세는 다음에 올 세상을 말하죠. 그다음에 취굴 이거는 이제 신선들이 사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우리나라 소설의 특징, 이생규장전 특징이기도 한데 이 취굴은 신선들의 거처 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도교 사상이고 얘는 불교 사상이에요. 이게 좀 이 짬뽕이 돼 있습니다. 사상들이 뭐 이제 유불선이라고 하는데 유불선 사상이 담겨 있다. 이게 이제 이생규장전의 특징이거든요. 유교는 아까 뭐 절개를 중시하고 정절을 중시하고 이런 건 다 유교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신선이니까 도교고 이런 건 이제 불교가 되겠죠. 그래서 유불선 사상이 담겨 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최랑이 지금 귀신이 돼서 이생을 찾아온 거예요. 최 씨가. 그래서 이제 이생과 다시 인연을 맺어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이생이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에 대해 묻자 최 씨가 말했습니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산 아무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어? 최 씨가 대답했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이게요 여러분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가 부모님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나중에 찾아가서 부모님의 유해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생은 모르잖아. 그죠? 이생은 부모님 유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혼자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 최 씨 덕분에 부모님 유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걸 나중에 이제 이렇게 수습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그간의 정회를 다 나눈 후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자, 이제 요 부분을 보면 그래서 결국 이제 귀신이 된 최 씨와
최 씨와 이생의 사랑이고 명혼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인귀 교환 모티프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명혼 소설, 이제 혼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등장한다. 그리고 귀신과 사랑을 나눈다. 이게 인귀 교환 모티프예요. 인, 사람, 귀신, 교환, 서로 이렇게 교환한다고, 사랑을 나눈다고요. 그래서 인귀 교환 모티프, 인귀 교환 설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뭐 이제 소설이니까. 인귀 교환 모티프다. 귀신과 인간이 사랑을 나눈다. 이런 얘기죠. 넘어갑니다.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다는 곳을 찾아갔다.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였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재물을 찾을 수 있었고 가문의 재산을 잃지 않고 보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효입니다. 충효지만 충은 임금에 대한 효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부모와 같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처럼 임금에게도 충을 다해야 한다. 뭐 이런 관점이고, 기본적으로는 효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살아계실 때 봉양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식사를 올려드리는 일, 잘 드실 수 있게 하는 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바로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그 제사도 결국 뭐예요? 제사도 밥 올리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도 밥을 올리는 거, 식사를 올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뭐 수박을 좋아하셨어. 그럼 수박을 올리고 제사상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봉양을 하고 돌아가셔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도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이 여자, 그 최 씨 덕분에 이걸 수습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생이 최 씨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가문의 재산도 잃지 않았고 부모님의 유골도 수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길흉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두문불출 써놨죠. 이건 사자성어 아셔야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근데 이 두문불출이라는 사자성어는 조선 건국 때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을 세우잖아요. 이성계와 그 사대부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고려에 충성을 다했던 많은 사대부들이 이제 벼슬을 사직하고 물러납니다. 때려쳐요. 이런 나라에선 일 못한다 이러면서 때려치는 거죠. 근데 그 때려친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울 근처에 두문동이라는 곳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지 않고 거기에 이제 모여 살았는데, 뭐 거기서 이제 어떤 뭐 영모 이런 걸 이제 꿰쓸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걸 이제 걱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세력에 반대하는 애들이 저기 모여서 하니까 걱정을 했겠죠. 이방원이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두문동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고 타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유래한 사자성어예요. 두문불출. 그다음 봅시다.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합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생은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했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운명이죠.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에요. 운명 결정론, 운명 수능론적 관점이죠.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해 말했습니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 말씀하시기를, 인용이죠. 어버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서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그냥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다. 당신의 정성에 너무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가지 말란 얘기죠. 가지 말고 나랑 더 같이 있자. 뭐 이런 얘기죠. 최 씨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되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려거든 그것이나 거두어 자기의 유해를 거두어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여태 뭐 했어? 3년 동안이나 3년 동안 아까 그 부모님 유해 수습할 때 이 여자 유해도 좀 수습해주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직도 들판에 나뒹굴고 있다 이거죠. 수습해달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가야 하는 이유가 운명을 따라야 되기 때문이죠.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 그리고 운명을 거스르게 되면 그 해가 당신에게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귀신이었던 사람이 이게 사라질 때 점점 이렇게 흐려지면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도 쓰였네요. 그죠? 그 기법이 점차 희미해지더니 사라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여기 비극적 결말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제 이 뒤를 보면 이생이 수개월 후에 죽어요. 수개월 후에 죽는데 위에 보면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가 수개월 후에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은 긍정적 결말로, 그러니까 행복한 결말,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 이걸 행복한 결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제가 딱 2명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16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딱 2명 봤습니다. 그 예전에 무학여고 어떤 선생님이 이거를 행복한 결말로 수업을 하셨고 시험에도 냈고. 근데 신기한 게 이걸 행복한 결말로 가르치시는 분들은 꼭 시험에 냅니다. 왜? 자기 말 들었나 안 들었나 보려고 꼭 시험에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이걸 행복한 결말로 가르치시면 여러분 긴장 딱 하시고 아 이거 행복한 결말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나옵니다. 꼭 내요. 일반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비극적 결말로 봅니다. 비극적 결말로 보는데 아니 이거 봐라. 원래 목숨이 한참 남아있다 그랬는데 수개월에 죽었다는 건 더 일찍 죽은 거다. 그래서 최 씨를 만나기 위해서 일찍 죽은 거다. 그러니까 최 씨를 저승에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다. 근데 너무 뇌피셜 아닌가?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뭐 해석이라는 게 원래 주관적일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행복한 결말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꼭 시험에 낸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좀 잘 그렇게 가르치시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비극적 결말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의 갈등이 있죠. 맨 처음에는 그 이생의 부모가 이생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별을 하게 되고, 근데 최 씨가 이제 상사병에 걸리면서 최 씨 아버지가 이생의 아버지를 이제 설득을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홍건정의 난 때문에 최 씨가 죽죠.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저승으로 떠나야 하는 운명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데 앞에 2개,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현실의 갈등은
극복할 수 있었지만 운명과의 갈등은 극복할 수 없다. 운명 결정론, 운명 수능론 이게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사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운명 결정론이라는 이런 동양 사상은 워낙 좀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행복한 결말로 해석한다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건 진짜 동양 사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명에 대한 갈등, 운명과의 갈등은 극복할 수 없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